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일당백의 찐팬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1부 한번 방송하셨는데 소감이 지금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제 얘기만 해가지고 보시는 분들 있는 분들은 정박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그 방향으로 가볼까 합니다. 괜히 오지 않았나. 약간 정프로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충분히 뭐 지금 일부 같이 해봤는데요. 아주 뭐 말씀들도 저 일반 직장인입니다. 네, 무난한 것 같습니다. 2부 들어가면서 제가 한번 그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화두가 하나 던지고 싶은데 이 책을 보면서 마지막 문장이 약간 이 주제인가 핵심인가 모든 책의 마지막 문장은 핵심이잖아요.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 하나요? 사랑하는 뽀르토가 저는 너무 일찍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이런 말로 이제 마무리가 돼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시사점을 주긴 하는데 이 책에 이제 감정이입을 하기 전에 철이 든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철이 덜 들었다는 말 많이 듣거든요. 너는 덜 들은 것 같아요. 많이. 철이 든다는 개념이 어떻게 좀 정리된 게 있나요? 철이 든다는 건 보통 이제 시간적 개념이죠. 우리가 제철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철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적 개념, 그 때가 맞게 돌아온다 이런 건데 사실은 결국 그 말은 하나의 어린이의 세계에서 어른의 세계로 넘어간다 이를 뜻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철이 든다는 것은 뭐 시간적 개념인데 그게 맞춰고 생각하면 근본적으로 어린이일 때 생각하는 것들은 좀 여기 또 제재가 나오지만 상상력과 꿈으로 바라보잖아요. 세상을 바라볼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처음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첫인상, 첫눈, 첫사랑. 그러니까 첫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때 또 얼마나 그 어린아이들이 말을 처음 배우고 이런 대상에 대해서 뭔가 의인화를 하고 이러면서 정말 기발한 어떤 즐거움을 우리에게 안겨주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어린이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험만, 그런 생각만 갖고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우리가 숫자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해가지고 결국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공리주의적 세계로 진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어린 시절에 그 어떤 첫 세상을 바라봤을 때 느꼈던 놀라움이라든지 호기심은 잠시 유보하고 결국은 이제 타성과 고정관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철이 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상투적 세계로 들어간다. 철이 든다는 건 뭡니까? 이제 그 타임에 막 행동하는 거죠. 어른이라면 요럴 땐 요렇게 행동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울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시대 예전의 시대 관념이지만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든지 어른은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타입화된 어떤 생각이라든지 행동으로 가는 게 이제 결국 철든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철이 들다 보면 항상 또 본인이 어떤 타입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결국 나의 고유한 건 뭔가? 결국은 나의 고유성은 결국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에서 지친 사람들이 갑자기 어린 시절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회사라든지 여러 사회 속에서 번호로 돼 있고 뭔가 직책으로 우리가 불려지는데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을 호출하고 호명할 때 결국 우리는 일종의 유일무이한 나만의 어떤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성 앞에서 의연한 게 철든 거 아닌가요? 그 승리학자 뭡니까? 그렇죠. 뭐 제가 말하는 이성은 남자 여자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도덕 철학자들, 도덕주의자들의 세계에서는 그 이성에 대해서 초연하다는 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제재는 아직까지 여자친구 한번 사귄 적이 없는데 철 들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 브라질이 아무리 성에 관대하더라도 5살 나이한테 그러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가 철이 들었다 아이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 아이답다 이렇게 느꼈던 건 저는 민기뉴랑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의 생각을 입혔다고 해야 할까요? 또 다른 어떤 서상을 또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윤미애 교수님이 그 어떤 논문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발트 벤자민의 이론을 좀 원용하셨는데 그 어린이들의 생각 방식, 사유 방식이 태고적 아주 이제 일종의 옛날 사람들의 사유 방식과 비슷하다는 거죠.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을 미메시스라고 바라봐요. 미메시스 보통 우리 모방, 미메시스, 재현 이런 말 쓰죠. 미메시스 하면 90년대에 유행했던 사조. 그건 아니고 아니, 그건 아니고 미메시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문학 예술의 아주 가장 근본적인 원리죠. 재현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다 나오는 개념들인데 결국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현실을 모방하고 새롭게 재창조하니까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재현한다는 거, 리프리젠테이션 한다는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결국은 이 미메시스는 뭐냐면 결국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 아닌 다른 것들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 나무하고 대화할 수 있을 때는 내가 나무가 되고 그 예를 들어 구름하고 대화할 때는 내가 구름이 되고 그러니까 세상의 삼라만세의 모든 사물과 교감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A라는 사물이 있고 B라는 사물이 있잖아요. 그 A라는 사물과 B라는 사물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 사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유사성을 찾아낸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시의 은유라고 볼 수 있죠. 시의 은유, 메타포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제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임 오렌지 나무에 민기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기 친구가 되고 그 박쥐에도 자기 친구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런 식으로 교통을 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이게 결국 뭐냐? 우리가 어떤 자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이 든다는 것은 이제 이성적 사고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결국 꿈과 상상력의 사고를 펼쳐가는 거죠. 전혀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A와 B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시에서 옛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늙어가는 시인이 늙은 호박을 바라보면서 저 늙은 호박은 나와 같다라고 할 때 전혀 그 늙은 호박과 늙어가는 사람 사이에서는 유사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 늙어가면서 늙은 호박이 좋다고 하잖아요. 몸에 더 좋고 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어떤 삶의 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이게 서로 간의 어떤 사물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들. 그럼 결국 그것이 결국 상징하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라일체의 세계죠. 시의 세계가 결국 상징하는 것은 나와 세계가 하나 된다는 걸 지향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힘들어지는 것은 나와 세계가 따로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힘들 때 엄마의 자궁속으로 해결하려고 하듯이 근본적으로 하나가 되고 싶고 누군가에게 이 세상에 이 엄마 뱃속처럼 하나로 나를 좀 안아주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꿈꾸잖아요. 결국은 제재가 보여주는 그런 방식들이 정말 가혹한 현실인데 정말 볼품없는 나무지만 이 나무를 나는 뭐 서부극에 나오는 말로도 변신시키고 친구로도 변신시키고 그래서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그것은 말일 뿐이야. 그것은 나무일 뿐이야. 볼품없는 나무일 뿐이야. 라고 규정하는 순간 사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과연 사람은 현실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나무가 아니라 하나의 친구로 딱 규정을 하고 나의 어떤 오늘 일어났던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아버지한테 맞고 밖에 나가서 형이 대신 사움하라 해서 맞고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얘는 자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울수록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어떤 그 사고방식들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근데 그러면 차이점이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무라일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 제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정신승리하는 아큐 같은 경우도 항상 스스로는 이제 행복하게 살잖아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어린이와 아큐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어떤 합리화? 아니요. 합리화보다는 이제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 아이들의 생각 방식이 가지는 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물상에서 그 어떤 유사성을 계속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결국 나중에 이제 그게 좀 인간에게서 발전한 게 뭐냐면 언어로 문학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예술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어떻습니까? 관념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관념의 세계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문명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어린이에서 시작한 관념의 세계. 그 바로 어린이가 결국 그 감각적 유사성, 그 미메시스의 태도가 결국은 어른이 되어서 없어진 게 아니냐. 그게 극도로 발전한 게 바로 언어란 말이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관념의 세계를 만들어냈고 그 관념의 세계가 또 현실 세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이어지니까 이게 아주 소중한 사고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아이가 되게 창의력이 있고 뭐 이렇게 재밌어도 보이고 하지만 되게 외로워도 보여요. 외로워서 그런 끊임없는 대화를. 그러니까 외롭고 힘드니까 그거를 상상력을 통해서 돌파를 하는데 결국 지금 말씀한 것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승리하고 뭐가 다르냐면 결국은 이런 거죠. 그 어린아이는 반드시 이 꿈과 상상력에 대해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만 잔류하는 게 아니라 결국 제재는 고통의 현실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의 현실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들어오네. 아버지와 보르투카하고 이런 어떤 생물학적 아버지와 어떤 정신적 아버지 이런 걸 이제 경험하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보르투카의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죽음보다 깊은 잠에 며칠씩 빠져들게 되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결국 이제 그 시련을 통해서 결국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결국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너에게 내가 이제 이사를 가서 정말 더 좋은 나무, 더 그걸 내게 선택권을 주겠다 하니까 얘가 그때 알게 된 게 뭡니까? 아버지의 그 발가락을 보고 슬리퍼 신는 아버지의 발을 보면서 아버지도 나무였구나, 늙은 나무였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나무였다는 걸 아는 순간 이미 일주일 전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이미 떠났다고 이렇게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꿈과 상상력의 세계에서 이제 현실의 세계로 진입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70, 80년대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이 지금 영원한 게 아니라 결국 이것은 하나의 어떤 성장통이고 우리가 통과 의례다 이거죠. 이걸 치르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거야. 네. 나는 이제 희망들이 있는 거 아닌가. 책에 약간 희망을 보이는 것 같아요. 민균유가 꽃을 피우는 그런 표현도 있고. 그렇죠. 이게 재밌는 게 그 우리가 말하는 꽃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결실이고 창조라고 보는데 여기서는 꽃이 피는 순간 이제 민균유는 떠났다고. 이별했어. 네. 그 사실 생물학적으로 좋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그 우리 요네하라 마리 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왜 사람의 죽음에 우리는 꽃을 바치는가. 그렇죠. 그게 꽃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적으로 최고의 어떤 전성기고 또 가장 아름답다고 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죽은 사람이 바치는 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경의와 그리고 당신의 삶은 이 죽음을 통해서 결국 결실을 맺는 거다. 라는 것들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꽃이라는 것들이 여기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이별을 상징하는 그게 아닌가, 아이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나무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민기뉴 말고 그 이제 이 절정이었던 것이 그 제재와 포르투가가 낚시를 갔을 때 포르투가가 자기의 나무 까를로타의 여왕을 한번 보여줬는데 그때 제재가 잠깐 민기뉴를 좀 하대하는 듯한 표현을 쓰면서 까를로타의 여왕에게 옮겨가려는 자기의 마음을 뭐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어린 마음인가요? 살리기 직전에? 아니 그러니까 그 나무가 여왕으로 하니까 이제 이 크고 좋은 나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 여왕에 맞는 우리가 격식을 차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직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여왕패를 아련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식을 갖춰가지고 미리 고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 아닌가. 민균유가 뭐 이렇게 그냥 재밌는 상황 아니었어요? 재밌는 상황이다. 뭐 배반 변신 이렇게 막 확대해서 그렇게도 해석이 또 되군요. 네, 저는 보면서 이 제재 나쁘다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바람도 민균유를 버리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우리가 이게 나무가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어떤 한 사람에게 맺어져야 하는 관계가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가 아저씨가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결국은 이 제재의 마음속에는 이미 포르투가 아저씨를 통해서 어떤 사랑하고 친교를 맺는 능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계속해서 48까지 잘 순탄하게 살아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책의 서문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48까지 나는 아직도 잘 살아가고 있다. 네, 맞아. 다른 형제들은 더 이상 삶은 이제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삶을 버렸다고 나오지만 나는 그래도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이 결국 그 사람을 버티게 해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의미가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그래서 모모도 물어봤었어요. 뭐 사랑 없이 살 수 있나요? 뭐 그렇게 물어보곤 하죠. 그러면 민기뉴가 지금 어쨌든 민기뉴랑 이 제재가 헤어지면서 그게 바로 이제 어른으로 가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통과 의례가 우리 예전에 한번 뭐 반겐의 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분리가 되고 이제 결국은 이제 트랜지션 일어나야 되고 그런 다음에 통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전환되는 단계를 설정하는 게 문지방으로 보통 나오거든요. 문지방은 안과 박씨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밟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안과 박씨 구분되는데 그것들을 이게 이 문지방이라는 게 뭐 예전에 그 성서의 구조 인력도 나오지만
이 문지방 영역, 주변의 영역이라는 것들이 꼬뮤니타스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는 위계가 다 깨어지고 모든 게 뒤섞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나오잖아요. 예전에 어떤 전통 풍습에는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지방을 드나들고 넘나들 때 반드시 신의 가호가 있어야 되고 그 피라는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제재가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아이에서 어른의 세계라는 문지방을 넘어갈 때 결국은 그 피가 필요한 거죠. 피가 결국은 뽀르뚝 아저씨의 죽음 아닌가. 현대에서는 이제 집에서 인테리어 할 때 문지방이 없어졌잖아요. 네. 평탄한 거.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시대를 반영한 거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뢰를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이게 말하면 좀 목적과 방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고 우리가 어떤 관습이 있고 어떤 의식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관습이나 의식을 통해서 달성하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편,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결혼식에서 왜 주례사가 예전에 주례가 길고 또 여러 가지 엄숙하게 하고 그 예전에 전통 원래는 시간도 좀 많이 걸렸단 말이죠. 네. 다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다시는 두 번 다시 결혼하면 안 되겠다. 그만큼 힘들구나라는 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서구식 예식장에서 찍어내는 결혼식 7, 80년대부터 하고 나서 연율이 많이 급증했다.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20분, 30분 안에 빨리 속성으로 찍어내다 보니까 결혼식이 뭐 힘들지가 않단 말이죠. 이거 두 번, 세 번 해도 되겠구나. 우리가 소리만 하면. 근데 엄숙해야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한 결국 이 새로운 이제 내가 지위를 얻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총각 처녀였는데 이제는 유부남 유부녀가 될 때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지위가 바뀌어졌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일종의 예전에 승인식 하듯이 또 고난과 이런 걸 거쳐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돼버린단 말이죠. 지금 말씀대로 실용적인 목적. 이게 턱이 있으니까 불편해. 로봇 청소기가 못 들어가. 그것도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 속에서 결국 안과 밖의 구분이 모호해지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국은 그게 뭐 정신적 의미에서도 좀 뭐라고 할까 아까 말씀드린 결국은 영역 구분이 그렇죠. 공간적으로도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삶에도 많이 투영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의 현대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라고 할까 프라이버시가 사라졌다고 보거든요. 아파트라는 공간이 그 100평이든 뭐 20평이든 이걸 떠나가지고 아파트라는 공간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사람들이 방에 가서 내 프라이버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뭡니까 우리가 보고 있으면 아파트는 아무리 넓어도 거기서 자유롭게 그냥 뭡니까 옷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따뜻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결국 뭐냐 이거죠. 안방의 구분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집이 그래도 좀 잘 사는 집 가면 응접실이 있단 말이죠. 네, 손님이 올 때는 구분이 딱 있어요. 응접실이 네.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근데 그 구분을 통해 가지고 이게 딱딱 집에서도 이제 어떤 영역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다락이 있고 지하실이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 생활 이전에는. 그럼 다락이라는 게 있고 지하실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숨을 수가 있고 맞아.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평면의 공간에서는 그게 없어요. 예전에 김현평론가도 그래 두꺼운 삶과 얇은 삶으로 비교를 했는데 이 공간의 깊이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네. 깊이가 사라지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삶이 너무 얇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조금 외람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결혼을 하고서 저 이제 한옥에 살았으니까요. 그런 깊이가 좀 있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다락방에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었는데 뭐 어쨌든 제 공간이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파트에서 정말 그렇게 평면적인 저는 근데 되게 숨이 막혔어요. 오히려 훨씬 넓고 다 네, 근데 이 내 공간이 없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문지방도 있었고 없었나요? 없었어요. 되게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왜 제가 그때 막 19호실로 가다라는 그 소설을 엄청 막 찾았어요. 절판이 됐더라고요. 최근에 다시 나왔는데 왜 그 여자가 옆에 뭐 호텔 하나 얻어서 항상 거길 가잖아요. 그런지 저는 결혼하고서 깨달았었어요. 진짜 이렇게 다 정말 말씀하신 깊이가 없는 삶 너무 얇다는 느낌? 그게 전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결혼식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하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역이 정해졌다 이렇게 구역이 되는 삶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할까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중화시켜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도 뭐
다락을 간다든지 지하실을 간다든지. 근데 이 단순하게 그게 문을 가지고 문을 잠궜대서 내 공간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벽으로 했다고 내 공간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아파트는 잘 잠기지도 않아요. 다 열려 그래.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요. 항상에서 열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하고 항상에서 내 공간이 항상에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누구도 침범하지 않는 나만의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은 좀 더 깊이를 획득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반응이나 자극에 좀 더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가질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집안에서 있을 때는 철이 안 들다가 뭐 이제 뭐 군대 가야 철이 든다, 뭐 결혼해야 철이 든다, 이런 말도 일맥상통하네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전환을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하고 결국은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만, 가장 이제 그 21세기에서 가장 생존 능력이 뛰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와도 예를 들어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어떤 밥이라도 어떤 음식도 잘 먹을 수 있고, 어디 가도 잘 잘 수 있고, 또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그런 어떤 공간적인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 가지고 좀 획득되는 거 아닌가. 이 제재의 집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할 거 아니에요. 집이 굉장히 작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프라이버시가 없는 상태인데 아직은 현대 사회가 아니라 옛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계 질서는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폭력이 있다, 폭력으로 유지한다. 이것도 말이 되겠네요. 공간이 없는 아버지가 때려서라도 자신의 위치를 차지한다. 그 뭐 저는 정말님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되게 정말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같은 책을 보면서 이렇게 다를 수 있고.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거는 있죠. 그리고 폭력이라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한나 아렌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적인 역량, 우리가 말하는 그 아고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화라는 것들이 근본적인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도 폭력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시민들은 대화를 통해서 그 논리를 통해 가지고 그 설득을 하고 연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의사가 이제 모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가정의 영역, 이코노미죠. 이 가정의 영역은 물자를 획득해야 되잖아요. 이 자연, 그 당시 노예가 있고 하니까. 그 노예는 어떻습니까? 결국 폭력적으로 억누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의 영역, 경제적인 영역은 사실 폭력이 관철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하니까. 근데 가정이라는 게 아까 뭐 가부장제 뭐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그 가부장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아버지라는 권력, 신, 아버지, 질서, 법, 이런 게 다 되겠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위계가 쫙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간단 말이죠. 그걸 뭐 부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그 영역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은 사실 또 폭력이라는 것들이 항상 최종 해결책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80년대 우리나라도 다 그러지 않았나. 그렇죠. 가족들이. 뭐 가족들도 그렇고 그 당시 결국 그랬잖아요. 그 79년에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결국 최종 해결책은 군부의 독점적인 폭력이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많이 다른데 폭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폭력으로 해결되는 분위기는 이제 넘어가지 않았나요? 왜요? 요즘 학폭 되게 많이. 그러니까 학폭이 특징이 뭐냐면 어린이의 그 학생들의 그 공간은 아직까지는 그게 있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어떤 분들 다 뭐 제가 다 듣고 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지금은 지금 말씀대로 아주 미약한 형태라고 하지만 사회 안전망도 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80년대만 해도 그런 지금처럼 생활보호 대상이란 건 거의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그냥 한 번씩 사람 포대 갖다 주는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그 고용보험도 있고, 실업이 되면 뭐 고용보험을 몇 개월이나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생보자 지정이 되면 최대 월 56만 원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이게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거죠. 죽진 않잖아요, 그죠?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더 잔인해지는 거는 같아요.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사라든지 지금 말씀대로 이런 학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잔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꾸 잔인하게 더 가는 것 같아요. 형태가 더 교묘해지고 더 잔인한 형태로 폭력이 좀 은폐되고 마치 세계 질서도 이제 전쟁은 없지만 그렇죠. 뭐 어딘가 모르게 강대국이 잔인하게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물론 이제 폭력은 그 야만적인 큰 폭력들, 물리력 이런 것들 당연히 그것도 없어져야 되지만, 근데 결국 이 폭력의 양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 총질량보다는 움직이랄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공격성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것이냐. 그게 결국 동물이 자기 세력권이 필요하듯이 인간도 세력권이 필요로 한다 이거죠. 자기 공간. 그러니까 이 세력권을 지켜야 되니까 공격성을 외부적을 격퇴를 해야 되잖아요. 공격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공격성이라고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양질의 공격성이 있고 좀 악질의 공격성이 있다는 거죠. 자위적인 공격성들은 내 생존에 필수적인데 그걸 모두가 다 그걸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그 공격성 자체를 꼭 나쁘게 볼 건 없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죠. 그러니까 뭐 너무 공격성 자체가 인간의 본성이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공격성을 풀어주는 게 스포츠인데 갑자기 브라질 하니까 또 축구가 생각나요. 브라질이 모든 스포츠를 다 잘하는 나라예요. 축구도 그렇고 격투기, 뭐 농구도 상위권이고 모든 스포츠.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분들이 약간 인종적으로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 하이브리드. 그래서 미국이랑 브라질 이쪽 사람들이 신체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같은 체급의 권투나 뭐 그런 같은 몸무게면 훨씬 더 몸이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보다 그런 거 아닐까도 싶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의 특징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혈성 말씀을 했는데 또 개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브라질은 이민을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지금 아랍계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나라 이외에서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하더라고요. 브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브라질에 이민이 많고, 우리도 예전에 브라질 이민 지도를 했거든요. 많이 갔죠 지금. 갔는데 가서 전부 다 미국으로 가려고 이제 중간 이제 기착지로도 활용하고 또 농업 이민으로 갔는데 이제 대부분 대도시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상공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민이 어떻게 되고 했는데, 예전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지금 자기들 그 땅덩어리보다 더 많은 땅을 이제 브라질에서 소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돌았죠. 그만큼 이제 큰 토지를 보유했다 이런 이야기도 돌고, 또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브라질 이민을 많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이제 예를 들어 브라질이 2차 세계 대전 때 좀 처음에는 또 약간의 그 독일이란 이쪽, 왜냐면 많고 하니까. 또 파시스트 이탈리아도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파시스트 당들도 꽤 그때 인기를 끌었죠. 브라질도 뭐 공산당, 파시스트 당,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결부되고요. 또 브라질에 아주 유명한 대통령 바르가스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처음 정권을 잡을 때는 이제 파시스트 쪽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2차 세계 대전에는 또 독일에 대항해서 선전포고 미국 쪽에 또 붙었다가 잘했네. 또 그 다음에는 또 약간 친공산주의 입장으로 갔다가 근데 결국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이 바르가스 대통령도 권총 자살했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렇게 하면서 브라질의 신화적 인물이 되어 보였죠. 그러니까 참 브라질 역사가 또 여러 가지 우리 현대사를 떠올리게 하는 것도 많죠. 참 그 스포츠 하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 60년대에 이 작가가 글을 썼잖아요. 20년대를 추억하며 60년대의 브라질은 축구의 절정기예요. 그 58년, 그렇죠. 62년, 70년 세 번의 월드컵 우승. 연속 우승을 했죠. 그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축구하면 펠레였잖아요. 펠레가 뮬레토 거예요. 아마 흑인 좀 약간 혼혈일 것 같아요. 검해요. 스포츠 얘기는 그만하면 어때요? 뭐 8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책 좋아할 때도 그때 우리 어렸을 때 맨날 88 올림픽 얘기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릴 때 둘 다. 브라질 같은 경우도 결국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잖아요. 브라질리아. 네, 그게 80년대, 60년대인가요? 50년대 추진됐죠. 50년대 추진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브라질이 참 재미있는 게 브라질 국기에 그 글자가 새겨져 있거든요. 질서와 진보. 그 참 어느 나라를 가도 국기에 그런 글자 새기는 나라 잘 없는데 그 질서와 진보라는 게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 꽁트 실정주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원래 신화적 단계, 형 이상학적 단계, 그리고 이제 실정적 단계, 과학으로 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과학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본 거거든요. 이게 바로 브라질 그런 정신에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륙 깊숙한 곳에 그 브라질리아 보면 수도가 아주 SF 뭐 이런 느낌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도한 나라기도 하고 아주 좀 독특하기도 하죠. 질서와 진보 너무 웃기네요. 브라질하고 과학은 매치가 좀 안 되는데
브라질의 과학이 좀 발전한.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걸 만든 나라죠. 그러니까 인공위성도 쐈을 것 같네요. 느낌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뭐 이건 아니었죠. 네.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 작가가 20년대 그 네. 본인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쓴 책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어린 시절을 다시 그렇게 보게 됐어요. 그런 어떤 메카가 됐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려고 할까? 이 점이 되게 궁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과거라는 것들을 그런 해고라든지 하나의 어떤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결국 과거를 통해 가지고 그 베냐민 같은 경우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옛날 사진을 본다는 거죠. 그 옛날 사진을 볼 때 그 옛날 사진인 과거의 사진이란 말이죠. 근데 그 과거 사진을 보면서 이미 미래를 거기서 읽어낸다는 거죠. 우리가 해상을 한다는 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떠올리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한테 어느 순간 하나씩 던져준단 말이죠. 어떤 우연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걸 볼 때 사실 나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이미 내가 이거를 생각하고 있었지, 경험했지라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이런 하나의 어떤 깨달음을 주면서 결국은 이걸 통해 가지고 이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과거 사진, 옛날 사진 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이 사진 보면서 뭐 돌잡이 할 때 특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를 잡아야 하면서 너의 지금의 삶은 이때 예고돼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 그러면 그거 뭐겠습니까? 과거를 해상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의 이 삶이 이 과거가 고정하고 이걸 확정시킨 게 아니라 과거가 끊임없이 유동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과거를 아주 여러 가지 재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내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옛날 사진을 보면서 지금 내가 너무 처지가 영락해 있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사진을 딱 보니까 돌잡이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축하해주고 또 내가 뭘 잡고 있고 이런 거 볼 때 결국 나의 삶의 어떤 것들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아니야 이런 거 있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좀 더 좋은 존재로 만들기 위한 시련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좀 반론을 하자면은 제가 뭐 이 책을 굉장히 공감은 하지만 네. 과거에 대한 반추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사람이 분화되는 과정을 봤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획일적이고 네. 아마 한 사춘기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스타일이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그때부터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감정은 재해석 같은 것들은 중고등학교 때 한 번 정도 있고 대학교 때 한 번 있고 네네. 가장 많은 과거에 대한 반추는 한 3, 4년 전에 부동산에 대한 반추가 제일 많지만 아무튼 하여튼 그런데 어린 시절까지 막 떠오르진 않고 주로 하는 후회나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 거를 계속 곱씹거든요. 네네. 근데 정반님 안 그러세요? 막 유년 시절까지 들어갑니까? 과거의 기억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때 부동산 살 걸 뭐 이런. 그거는 뭐 해상이라기보다는 미련. 후회지 후회. 책과 보관한 걸로 아무튼 정반님 과거에. 근데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지금 못 산 아파트 그때 구입했어야 되는데라는 아쉬움과 항상 그 어떤 원망이랄까 내 자신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갖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예를 들어 땅 따먹기 하는 사진이 있다고 그걸 사진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때는 뭐 이런 땅 따먹기 하나로 이런 것들이 다 내 집인 것 같았고 부루마블로 다 내 거였는데 그렇죠. 부루마블 얼마든지 그런 사진 한 장을 통해서 현재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는 현재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지금 아파트를 2년 전에 구입하지 못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통찰해보는 계기는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거라는 게 뭐 이렇게 이제 해상을 한다는 게 왜 좋냐는 게 단순하게 옛날에 좋았지 옛날에 이럴 걸 이게 아니라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미래라는 것들이 이미 이 과거 사진을 통해서 이미 미래가 나에게 말을 걸고 있다. 그러니까 미래가 이미 와 있다는 거죠. 과거 사진 속에서.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시간이 쭉 우리 인간의 시간은 직선적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해상은 시간이 막 뒤섞여 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가 뒤섞이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을 통찰하고 다시 의미를 발견하는 이런 경험을 하면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아까 뭐 여러 가지 아이의 사고 방식은 미메시스를 통해서 결국 세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걸 추구하지만 결국 이 해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사람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건 모를 수밖에 없죠. 그건 죽을 때까지 모르니까. 죽을 때까지 끝을 가봐야지 그건 도달하는 영역이니까. 그리고 죽고 나서도 또 사후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라든지 여러 평판에 의해서 또 계속 끊임없이 구상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끊임없이 현재 진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 내 삶이 이미 끝났어. 내 삶은 이미 고정됐어가 아니라 내 삶은 지금 80이든 90이든 끊임없이 모른다는 것들. 불확정성이라고 하죠. 불확정의 그 어떤 다이나믹스에 넣기 위해서 해상이 반드시 필수하다는 것,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해상이 하는 이유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과거 좋은 과거, 왕년에 이랬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과거 속에서 미래를 만들어내는 계기를 찾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왜 이제 벤자민이 그런 미메시스라든지 해상을 중요시했느냐? 결국 그런 거죠. 더 좋은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개인의 경험을 떠나가지고 우리 언어라는 걸 만들어내고 기록을 만들어내면 결국은 이 사회가 좀 더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과거를 재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유년 시절의 기억을 이제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나의 모습과 똑같은 행동할 때 이런 것들도 그러면은 과거의 기억과 관련이 됐다고 할 수 있나요? 못다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식에게 주로 이제 강요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자기 성찰이나 뭐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욕망의 투사일 것 같아요. 정체성이 아닌 욕망의 투사다. 부모 조금 욕망을 다르네. 아이에게 그 부과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다. 부모의 욕망. 그러니까 그럼 부모가 돈 더 잘 벌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부모가 못한 것을 그거는 투사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 인생을 더 잘 살면 되지 아이에게까지 자기 삶을 강요라보다는 좀 부과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 내가 그러니까 부모가 맞이였으면 맞이를 더 예뻐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요? 네, 저 상담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둘째가 본인은 엄마가 둘째를 더 예뻐했다. 이래서 둘째를 뭐 미워하게 되고 뭐 그런 얘기 맞는 것 같아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 아내는 첫째고 저는 막내인데 보면은 저는 막내의 행동을 더 이해하는 것 같고 아내는 첫째 행동을 더 잘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를 하고 둘 다 이제 욕망을 계속 강요하긴 하는데 아니 뭐 그러니까 그렇겠죠. 우리는 결국 우리가 어떻든 그 어린 시절 유년기와 아동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잖아요. 대충 우리가 경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좀 더 개입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당연한 조건데 이제 그 현재적 가치, 현재 내가 어떤 물질적 가치를 뭐 부과하는 것들은 좀 다른 문제 아닌가.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알겠습니다. 어떤 직업이라든지 돈의 개념을 아이에게 하는 건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면은 그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게 뭐 미래를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미래? 뭐 이런 거겠죠. 결국은 지금 우리는 아까 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실용적 사고를 하고 있잖아요. 유용한 사고, 공리적 사고만 하는데 그 해상을 해보면 유년 시절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이 생각나잖아요. 그때 내가 뭐 개미하고도 말을 걸었지. 남하고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떠냐면 지금 현재 나에게 충격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막 현재 뭐가 힘들고 진이 빠져 있고 이럴수록 더 해당하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이런 책을 보면 되죠. 이런 책을 보면 그렇죠.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해상이라는 것은 주체의 의지 가지고 열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말 책을 많이 본다든지 어떤 영화를 많이 본다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자연을 많이 접할 때 어떤 유년 시절의 어떤 상황들이나 사물들을 접할 때 우연하게 팍 이렇게 승강처럼 다시 생각들이 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될수록 그 과거로 가는 문들을 우리가 좀 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여기도 이제 나옵니다만 이런 느낌 같아요. 내가 지금 사실 우리가 의식화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 정신분석학에도 쓰고 예전에 이제 80년대 그 대학생들 운동할 때 의식화 교육이다. 의식화의 원흉이다. 이런 말 많이 했는데 그 의식화라는 게 참 보면 이게 재밌어요. 그 의식화라는 것들은 이제 당시 이제 대학에서는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고등학교까지 살아오면서 출세주의라든지 사회가 이렇다 이런 관념들이 전부 다 만들어진 관념이고 정말 그 지배자의 이데올로기다.
그런 허위관념을 깨고 허위관념을 이제 의식적인 대상으로 그러니까 대상으로서 의식하는 내가 어떤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그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관념이 사실 이런 거다라고 대상을 이제 의식적으로 내가 의식화를 할 때 이것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 지금까지 현실이 뭔가 모순에 차 있다는 걸 깨닫고 그다음 어떻게 되죠? 행동에 나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신분석학 용어에서 왜 이게 낫냐면 정신분석에서는 결국 이런 거잖아요. 과거에 내 자신이 뭔지 모르지만 내가 뭔지 모르지만 과거에 뭔가로 내가 지금 억압받고 있어. 내 삶이 지금 막 뭔가 이것만 보면 물만 보면 내가 막 뭐가 두렵고 뭐 어떤 짐승을 보면 두렵고 어떤 단어를 발을 못한다. 여러 가지 뭔가 있단 말이죠. 나를 괴롭히는 게 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 뭔가 나를 괴롭힌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결국 의식화한다. 딱 하나의 대상으로 딱 규정하는 순간 결국 어떻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는 결국 그러잖아요. 트라우마라는 거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트라우마가 뭐다라고 말하는 건 트라우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트라우마는 몰라요.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나를 꽁꽁 묶어두고 있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내가 알면 그건 트라우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트라우마는 내가 그래서 그때 그냥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기피하는 것 그것이 사실 트라우마와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 그 사람 무엇에 대해서 침묵하는가를 살펴볼 때 그 사람 트라우마를 알 수가 있거든요. 본인은 그러니까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트라우마를. 본인이 알 수 있으면 그건 트라우마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상담가가 필요한 거죠. 그 트라우마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의식화를 해낼 때 딱 하나의 어떤 사고 대상으로 규정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거기서부터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실천이 나아간단 말이죠. 내가 일단 문제의 원인을 아는 순간 이미 문제의 답은 그 문제를 아는 순간 이미 답은 나오거든요.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를 때 그게 힘든 거죠. 뭐가 지금 힘든데 이게 문제점을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할 때 힘든데 우리가 그 문제가 뭔지 아는 순간 이미 이 책의 인기 요인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어떤 많은 사람들의 어떤 현실의 문제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부터 잘못된 어떤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아까 정관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핑계대고 싶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죠. 자신의 현실에 대한 안 좋은 점을 어렸을 때로 이제 반추하면서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하겠네요. 옛날을 또 떠올리면서.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뭐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그런 느낌 아닙니까? 결국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뭐 좀 그걸로 하면 그게 나를 평생 짊어지는 나의 그러니까 등을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라 생각했는데 그 짐을 이제 손에 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짐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걸 이제 깨닫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책이 인기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된 거. 그러니까 너무 감동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죄죄가 마찬가지예요. 죄죄가 얼마나 그 교통 아버지한테 맞았죠. 형한테 맞았죠. 동네 사람들이 뭐 악마 새끼라고 막 욕을 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유일하게 자기를 알아주던 오르뚜까 아저씨는 사고로 죽게 되죠.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정말 죽음보다 깊은 고통을 겪었는데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결국은 48살 나이에 왜 이제 아이들은 일찍 처리들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던지면서 사람들에게 결국은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있다, 버티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희망의 메시지 아닌가 그런 걸 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같은 그 당시 80년대 70년대 결국 어렵게 살아가는 누군가의 모든가의 친구가 돼주는 게 바로 제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가끔 방금 왜 너무 감동했냐면 가끔 정말 이 나이하고 아직까지 막 부모님 탓을 하면서 이럴 때 야, 넌 진짜 참 철도 없고 남들 보기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짐이 아니라 선물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근데 좋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벤자민 글을 인용했던 그건데 그러니까 해상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 지나간 행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주인 노릇을 해보지 못한 삶 우리를 스쳐 지나갔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한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 흔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내가 그 지나갔던 삶의 흔적에서 우린 다시 한번 주인이 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해상소에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사랑을 나눌 수 있던 이성이라든지 그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던 친구들 그것들이 그 당시로는 지나갔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미래에 다가올 수많은 또 경우에 대해서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또 다른 자신감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예전에 신용복 선생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데 감옥에 이제
있는 아주 오래된 늙은 이제 노인 제수가 있는데 새로운 신참이 들어오면 맨날 자기 이야기 한다는 거죠. 옛날 내가 어떻게 살았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맨날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자기들은 처음에 아유 또 저 뭐 그냥 뭐 거짓말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정국 선생님이 비가 올 때 그 뭡니까 창밖을 뭐 새창살이 있는 하여튼 밖을 바라보는 그 제수의 등을 바라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주인 노릇 해보지 못한 삶을 다시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이 해상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람은 자기 삶을 그래도 내 삶은 그래도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갈 만하다. 그러니까 그 미래를 지금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것을 꼭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억의 재편집은 본인 정신 건강이 굉장히 좋네요. 아니 근데 이게 뭐 정신 건강도 되지만 결국 이런 게 되겠죠. 우리가 결국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게 결국 기억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치매잖아요. 그 치매를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을 잃어버리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뭐 노아의 종말에서도 세포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변 세포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게 결국 노화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죽음이 되는 것인데 네. 결국은 기억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우리는 확보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해상을 하고 기억을 하면서 이 뭡니까? 그걸 해야지 결국 그 미래로 가는 이제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니까. 그 사실 기억을 하지 못하면 미래로 못 가죠. 인간의 문명이 쌓아올린 건 결국 기억에 바탕한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문명을 쌓은 거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옛날 맛이 안 나 막 이러잖아요. 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식이 더 맛있어졌는데 네. 그냥 그것도 기억의 재편집 아닐까요? 이 집 맛 같어. 옛날 맛이 안 나. 뭐 노화 현상일 수도 있고요. 노화 현상일 수도 있고. 본인 입맛이 네. 나빠졌나? 근데 이제 결국 그것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이 지금 맛을 통해서 옛날을 떠올리는 건데 그 옛날은 지금하고 다른 차별화된 과거가 돼야 되니까. 지금이 아무리 똑같아도 계량적으로는 똑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뭐가 맥거림이 똑같고 똑같습니다 해도. 그걸 이제 부정할 수도 있어야지 자기 삶이 좀 더 유일무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발전하기보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유일무이한 게 사람의 삶은 가장 이제 자기 자신 삶을 고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똑같은 삶이라는 게 되게 사실은 웃기잖아요. 또 다 사람들은 물론 누군가와 같이 우리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누구 집처럼 해외여행도 가고 누구 집처럼 서울에 아파트 살아보고 누구 집처럼 좋은 차도 근데 그 누구처럼이라는 게 사실은 보면 개성이 없는 삶이잖아요. 근데 뭐 그건 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결국 개성이 있는 삶, 고유한 삶, 절대 대체 불가한 삶은 결국 뭐냐? 결국은 자기 삶의 경험들이거든요. 내 과거가 해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재편집될 때 내 삶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솟게 되잖아요. 그것은 아무도 대체가 안 되거든요. 누가 돈을 주든 누가 뭐 어떤 걸 비교하든 간에 그건 내 삶은 대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유성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맛도 똑같이 못 느껴져 좋은 거네요. 유일무이한 맛이냐면. 네. 아니 그러니까 물론 뭐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건 존재하죠. 우리가 하나의 어떤 어떤 뭐라고 할까 하나의 어떤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어떤 기준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기준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이제 진짜 운동을 하는 거죠. 고정된 건 아니니까. 그 기억도 뭐 사실 고정된 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네. 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기억에서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무서운 그건데요. 그러니까 그건 나한테 유리하게. 네, 모든 사람들이. 근데 결국 그것은 뭐 그렇네요. 지금 그건 또 좀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 기억을 통해서 결국 사람은 자기를 보존하는 거네요. 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계속 이제 들고 다니면서 없어진 거예요. 근데 막 엄청 찾아서 내가 이거 마지막에 어쩌지 어디 뒀지 하면서 근데 결국 이제 침대 이불 속에 뭉쳐져 있었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이만큼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에 가져갔다는 게. 그래서 저는 제 기억력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많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자연스러운 노화 뭐 맞아요. 노화가 제일 크겠지만 옛날 내 기억도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제일 중요하게 깨달은 건 신랑과 싸울 때 뭐 가족들과 다툼할 때도 내 기억이 맞다고 바락바락 우기지 말아야겠다. 너무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전에 왜 우리 그 숲을 속인가요? 그 유명한 일본 작가 아쿠타가 류노스케 그 라쇼몽 영화도 세 가지 그리고 기억. 결국 기억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영화 같은 맞아. 네, 똑같은 어떤 사건을 경험했고 똑같은 시간과 장소인데 다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보면 근데 그게 무엇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기억이라든지 그 근본적으로 가진 한계가 있겠죠. 재현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기억을 예전에 이미 지나간 걸 어떻게 우리는 되살릴 수 있어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말로 표현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인간의 기억이고 그래서 근본의 한계를 가지는데 그 한계 때문에 사실 더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이게 참 모순인데 한계가 오히려 있기 때문에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라는 것도 사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거가 필요하거든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는 지금 기억이 없고 과거가 없으면 나를 바꿀 수 있는 동력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 과거를 통해 가지고 나는 좀 더 나은 나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이제 사실 의지가 생겨날 수도 있죠. 크게 보면은 역사도 계속 재편집되는 것 같아요. 역사.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확보되면 역사가 되는 거죠. 강대국이 되면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해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강해지면서 과거사를 막 사죄하라 막 말하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사죄하라고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권력자라든지 어떤 재벌 회장이 출생이 비난해요. 아주 어려운 집안, 그 정말 소장농의 아들인데 그 사람이 출세를 하고 나면 그 예전에 어떤 이런 과거가 어느 정도 정말 남이 넘볼 수 없는 출세를 한다든지 부를 쌓게 되면 그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과거가 이제는 하나의 어떤 자랑스러운 신화로 기억으로 탈바꿈하는. 그래서 이게 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증거한다.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이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위인전이 과거가 다 비슷하잖아요. 어린 시절이 위인전이나 위인들이. 그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틀을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위인의 틀은 여기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이데올로기를 우리한테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입 학력고사 그렇죠. 만점을 하는 순간 자기는 잠을 충분히 잔 걸로 기억하잖아요.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었고 정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부 시간만 열심히 했다고. 다 그렇게 똑같이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믿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건 참 결국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을 위해서 방편이 필요하잖아요. 결국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이 최고 득점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 목적이 고등학교 교육이 그러니까 유익하고 이것은 괜찮다라는 걸 던져줘야 되니까 항상 최고 득점자는 이런 방편으로 항상 나는. 근데 그런 인터뷰가 요즘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짓말 안 하고 다들. 다 아니까 이제는. 근데 다 아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되겠죠. 사실은 이제 그쵸. 첫 번째는 다 아는 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이미 사회가 그거 하나로 이제 그 일종의 응집력을 가지고 그거를 접착을 할 만큼 이미 사회가 그렇게 단일하지 않다는 거죠. 이미 다 쪼개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신문을 안 읽고 있잖아요. 예전에 신문을 이제 그때 그런 이야기했으면 헤겔이 부르주아지의 아침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전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일주일 살아갈 어떤 여러 가지 의지를 다진단 말이죠. 그럼 신문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이렇구나. 그리고 이런 걸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적인 정체성, 막 여론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큰 사건이 벌어져요. 게이트가 벌어져도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어느 정도 한 두 달 하다가 요쯤에서 이제 덮자, 봉합하자 하는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넘어가고 이래 되는데 지금 신문을 이제 더 이상 안 읽잖아요. 읽을 이제 그 계절도 지나가 버렸고 그러니까 이 신문이 사라지고 방송이 사라진 시대에서 사람들을 묶을 수 있는 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이 야기되고 더 이상 너가 무슨 신문 봤냐, 너가 무슨 인터넷 봤냐에 따라 완전히 서로 말을 정보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까. 알고리즘이 자기한테 원하는 그렇죠. 정보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깔려 있고 또 뭐 특히나 더 문제는 결국 신문이나 방송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안 보고 안 읽잖아요.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삶의 정보가 없다는 소리겠죠. 결국 우리가 신문을 보고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여기서 내가 살아갈 아까 말씀드린 삶의 지침을 얻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신문 방송에 어떤 갖고는 얻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듣는 거죠. 단순하게 세대가 뭐 영상 세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필사적으로 듣겠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일당백도 젊은 사람들이 좀 봐야 되는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세대가 좋아하지 않나요? 나 젊은데? 아닌가요? 네. 자,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제가 네. 뭐 너무 일방적으로 이게 좀 강의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니,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저는 그러면 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읽으면서 가장 뭐 어떤 두 분은 어떤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어떤 사람이라든지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정말로 읽으면서 옛날 유년 아니면 초반에 얘기했듯이 막 엄마와 저의 관계 막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데미안이 떠올랐었고 네. 같은 성장 소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데미안이 이제 싱클레어에게 마지막에 뭐 이제 키스를 하면서 이제 네 마음속에 뭐 나를 받아들여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생각이 났어요. 그냥 데미안이 떠올랐고 그래서 다 뭐 성장 소설이니까. 네, 네. 그래서 또 그럼 들어볼까 하고 또 다시 들어보기도 하고 또 아까 말했던 자기 앞의 생도 떠올랐고요. 그리고 그런 어른과 아이가 같이 치유해줄 수 있는 드라마들 뭐 이런 거 떠올랐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굉장히. 톡톤님은? 저는 그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때 너무 힘들었고. 지금 시대가 많이 좋아졌구나 생각했고요. 해리포터 같이 지금은 어린이들이 마법을 부릴 수 있는데 네. 문학 작품 내에서 네. 그 시대에는 이렇게 두드려 맞은 게 좀 마음이 아프고요. 영화 뭐 인사이드 아웃 정도가 생각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체적으로 설명하는구나. 지금은 모든 것을 그리고 아이를 좀 더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거야. 그 당시에는 1인칭 시점과 또 3인칭 시점의 차이겠지만 네. 뭐 그 정도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변했어도 이렇게 발전하고 변화했어도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지켜주지 못해 하나? 이런 자괴감, 절망감. 요즘에 그 아동 학대 사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영화로도 굉장히 많지만 막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거 있죠. 영화. 그래서 모래다 1호까지. 최근에 또 뭐 이모부 이모 사건이 있었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계속 그 아이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근데 참 그러니까 뭐 아동 요즘 학대 이런 것들이 결국 드러나는 이제 과정이니까요. 그 예전에는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게 이제 문제점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 받아들였던 아니 물론 뭐 이런 정도는 그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씩 그 확대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을 그 예전에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본래 그러려니 했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가 이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아이가 이제 동자적인 인격체다 이렇게 하면서 독자 인격체에 대해서 이제 외력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이제 사회적 합의가 되니까 발전하는 과정이다.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 아이도 이때쯤에는 그냥 이게 그러려니 하면서 막 뭐 맞았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집에서 힘드니까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 또래 뭐 조금 연배 있으신 분께서 자기는 너무 어렸을 때 말썽을 부려가지고요. 엄마가 그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얼굴을 담궜다 뺐다 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렇죠. 그건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80년에 있어.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무 놀라니까 근데 나는 내가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어. 너무 말썽을 부렸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니까 저는 이 책에서 그 연상된 대목이 예전에 저희 집 뒤쪽으로 그 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저녁만 되면 제가 이제 그쪽 이제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저녁만 되면 그냥 아저씨 아주머니 사오는 소리, 아주머니
이제 막 악에 맞추는 소리, 아저씨 그러다 쿵쾅쿵쾅하면서 부서지는 소리, 뭐 이런 게 엄청 기억이 많이 나고 또 그 집에서 이제 아저씨가 실직을 하면서 결국 아주머니가 집을 나가게 되고 아이들하고 결국 나중에 다 해체되는,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가고 이런 과정들을 한 번씩 보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참 뭐라고 할까, 뭐 제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난과 빈곤의 삶 속에서 네. 그래도 가족이라는 안전망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는 또 취직이 됐고 하니까 그거 되는데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결국 근본적으로 가족을 지켜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족 자체가 아니라 사회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참. 그러니까 그런 대목들이 그래도 뭐 여기는 1968년에 어떤 브라질 에서 나왔고 20년대를 다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동네 사람들이라든지 그 친척들이라든지 이런 그래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상호 부조 시스템이 작동한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해체된 거죠. 그게 물론 그게 이제 다른 사회적 제도의 영역으로 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저희 어린 시절하고 비교해 볼 때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요즘에는 진짜 여기 아파서 제재가 마지막에 아플 때 막 진짜 어른들도 한 번씩 오시고 막 와서 기도하고 울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요즘엔 저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겨났는데 대도시라는 것들은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가족, 마을 공동체의 어떤 그 관계망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생겨났는데 그건 뭐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요. 맞아요.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는데 제재의 어떤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사실 그런 상호 부조망이 참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네. 저는 정방님께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왔는데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또 정말 워낙 잘하시던 분들이 계셔갖고 긴장 진짜 많이 하고 왔어요. 또 잘하시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사과 말씀드리고요. 네.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고 만약에 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기회가 계속 있겠죠? 어떻게 출연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 네, 뭐 저희들이 나중에 또 그런 뭐 공지를 해가지고 일당백과 함께 읽고 싶은 인생의 책이 있으면 또 잘 지지를 반영해가지고 또는 유튜브 댓글에도 내가 더 잘하겠다는 글 막 나올 것 같아요. 니들은 빠져라. 참고해주시고. 뭐 그래도 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이렇게 뭐 거의 이제 좀 끝맺음을 할 시간이 왔는데요. 뭐 두 분이 뭐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꼭 이 말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하시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오늘 잘 읽었고 같이 이야기해서 즐거웠고요.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주 행복하게 잘 컸거든요, 저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제 생활이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정말로 어린 시절을 많이 떠올리고 있는 걸 알았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뭔가 미래를 더 계획하고 싶다는 뜻인가 봐요. 오늘 정방의 말씀을 들으니.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어린 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책을 몇 권 더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일당백에서도 자주 이런 류의 소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즌 2에서는 되게 사회과 저한테 너무 차갑고 좀 어려운 책들이었어요. 그런 부탁을 좀 일당백 그 독자들이 워낙 또 하이 퀄리티가 많아서 어려운 책이 또 먹힐 때가 있죠. 나만 아니구나. 미안. 저도 어려웠습니다. 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같은 경우는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책이고 그리고 뭐 또 이걸 통해 가지고 또 뭐 우리가 어떤 해상이라든지 기억의 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뭐 그런 특히나 뭐 두 분이 와주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또 나눌 수 있어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마지막으로 해주실 일이 하나 있거든요. 광고주를 위한 서비스를 한 번씩 읽어주시죠. 광고는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제품들이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팀메릭 요구르트 항상 너무 맛있다고 말씀하시는 팀메릭 요구르트 저도 좀 먹어보고 싶고 또 레몬 팬티 굉장히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입은 것처럼. 큰 사이즈 나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왕비님볼에 들어가면은 타트 체리 콜라겐. 그것도 뭐 요구르트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하셨으니까요.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사족으로 한 말씀만 붙이자면 그 팀벨 요구르트는 만드시는 분이 아주 어려울 때 일당백을 들으면서 그 사업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 네. 그래서 그때 사업에 본궤도에 오르면 꼭 일당백에 광고를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하시게 됐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랩몬 팬티는 제가 방송을 이렇게 녹화를 하러 나올 때면 항상 새로운 기분으로 그 랩몬 팬티를 착용하고 나옵니다. 징크스인가요? 네, 그러니까 편하시겠다. 네, 광고주에 대한 예의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뭐 바로 왕비님 몰 같은 경우는 여러 제품을 많이 또 판매하고 계시고 네. 뭐 저희한테는 또 홍삼도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뭐 아주 감사하게 에너지원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끝에 좀 난데없이 이런 광고 정보들을 뭐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잘 해량해 주시고 뭐 다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감사한 것 저도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어떻든 뭐 두 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하여튼 뭐 두 분이 즐거우면 다 또 듣고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다 즐거우실 것이다라고 기대합니다. 하여튼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